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이제 전망을 했던 바와 같이 사실 국내 쪽 증시는 이제 좀 급락의 모습을 방송을 이때 했던 것 같은데 쭉쭉 해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고, 다만 아직 이제 미국 쪽은 조금 버티고 있는데 미국 쪽도 이제 곧 내릴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쪽이 왜 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는지 그 부분도 조금 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미국 쪽도 왜 빠질 수밖에 없는지 결과론적으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먼저 일단 증시 낙폭이 컸었죠. 이제 코스피 한 2.5%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도 2.5%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일중 수급 개인이 한 8,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9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100억 정도 매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 외국인이 아니라 이제 기관이 한 7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3,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이 1조 가량 매도를 하면서 상당 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기관이 한 15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1,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 보시면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국내 쪽은 요인이 이 부분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국내 쪽 이 베이시스 갭 때문에 계속 프로그램 매수가 있어 왔고요. 베이시스 갭이 마이너스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관 쪽에서 현물을 매수하고 이제 선물을 매도하는 그런 이제 매수 차익 거래가 계속 지난 연말에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초가 되면서 베이시스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왔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매도를 하고 현물을 다시 이제 선물을 매수하는 장이 나타났는데, 거기서 이제 외국인이 또 선물을 매도를 포지션을 취해줘야 되겠죠. 기관이 사는 만큼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다시 증시가 좀 국내적인 그런 좀 기계적인 요인으로 좀 빠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관이 여기서 이제 훅 빠지는 건 이제 또 2조 정도 이제 삼성 블록딜 영향이 있죠.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아무튼 그 부분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외국인이 계속 이제 현물도 매도하고 선물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좀 긴 시결로 봤을 때도 사실 주추세로는 개인만 샀기 때문에 수급은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신용잔고는 갑자기 증가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증시가 떨어질 때 개인분들이 이제 증시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아마 쉽지 않지 않을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용잔고는 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시총 대비해서 신용잔고 수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참고삼아 보여드리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용잔고는 좀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쪽 순투기적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해서 S&P 숏은 약간 줄었습니다. 거의 한 100계약 정도 감소가 됐죠. 거의 약 한 100계약 정도 감소가 됐고, 대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감소했고, 근데 이제 나스닥은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S&P 숏 포지션이 약간 좀 청산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용광고 합산시는 거의 한 3천억 가량 증가가 되면서 18.4조 정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국내 쪽 삼성전자가 가장 메인이다 보니까 보시면은 이제 DXI 같은 경우에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반도체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 지수는 이제 선반영이 되어 있었고, 저는 좀 이제 빠지는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에 있는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과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이 사실 선물에 역축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외국인 선물 역축하고. 이제 모양이 비슷해지고 있죠. 외국인이 이제 선물을 매도하면서 이제 같이 저는 이게 선물 매도를 계속하고, 외국인은 중기적으로 이 기대 수익률도 점점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이 좀 고평가 영역이거든요. 금리까지 조정하면은 이 보라 색깔 있잖아요.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은 저는 부담이 있어 보인다. 수급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쪽은 사실 이 부분 영향이 제일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 간단하게 짚어볼 거 먼저 보고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BEI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해 쪽 영향이 가장 크겠죠.
이제 올라가고 있고, 실질금리는 뭐 약간 횡보지만 결국 주추세는 조금 위로 가는 방향으로 결국은 가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 쪽도 이제 BER에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 추세, 실질금리도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추세인데, 실질금리 워낙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일단 부동산부터 보면은 조금 이따 볼 거랑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PIR 같은 경우에 여전히 높습니다. 더 내려가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쪽 PIR, 영국 쪽 PIR 여전히 높습니다. 서브프라임 때보다도 높죠. 이제 미국 실질 주택 가격도 상당히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감안 사업용 부동산, 뭐 사실 결과적으로 전 여기까지 빠질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실질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주택 가격도 여전히 너무나 높은 수준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한 게 있다면 천인당 주택수예요. 우리나라 지금 뭐 사실 부동산이 안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공급이 못 늘고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지만, 공급이 1996년부터 거의 2배가량 증가를 하면서도 주택가격은 잘만 올랐죠. 이제 이게 공급이 뭐 약간 여기서 이제 정체된다고 해서 뭐 사실 주택가격이 안 빠지진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라고 천인당 주택가격을 좀 포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일단 뭐 간단한 것부터 먼저 다 보죠. 그래서 이 ECB 같은 경우에 자산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QT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권 쪽이 감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출 쪽, 은행 쪽 계정들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BOJ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월마다 나오기 때문에 아직 뭐 값이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이제 뭐 크게 뭐 중기적으로는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아직 단기적으로는 조금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중요한 거는 BOJ든 이제 ECB든 이제 우리 이제 그 페드든 더 이상 돈을 풀지 못한다라는 게 저의 이제 가장 큰 이제 지금 하락에 하는 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돈을 풀지 못한다. 근데 이제 왜냐면은 지금 그냥 가장 시장의 이제 컨센서스가 그거잖아요. 그냥 경기 침체 오니까 금리 내려서 해결해 보자. 이제 금리 내리면 다 해결이 될 거야라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전에는 이제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2000년도나 2008년도나 그냥 경기 침체 되니까 금리 내리니까 뭐 다 해결이 되더라.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게, 제가 사실 여기서 하나 데이터가 더 추가돼야 되는데 일단 그럴 수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전에 같은 경우는 2000년대나 이제 2008년대나 이 예대율이 100%가 넘어가면서 시장이 붕괴가 왔고, 이 당시에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세상이 다시 괜찮아졌어요. 결과론적으로, 장기적으로. 근데 지금은 70%밖에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될까라고 하면은, 일단 뭐 가장 처음 알아야 될 건 SLR이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은행의 자본 나누기 총 자산인데, 이게 GSIB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 중요 시스템 중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5%가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통 은행들이 다 6%여서 거의 다 이제 목에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 GSIB 은행들이. 그래서 더 이상 사실 대출을 못 해주기 때문에 얘가 그냥 예대율이 이미 지금 100%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출을 더 이상 못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이 예금이 증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QE를 하도 많이 하면서 총자산이 증가가 돼서 그래요. 이제 근데 이걸 제가 왜 이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뭐 예대율이 다 찼으니까 아니 그냥 금리를 인하하면 되지 않아라고 하지만 금리 인하를 못 하죠. 왜냐면 예대율이 높아져 버리면은 금리를 사실 왜 내리고 왜 올리냐라고 하면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게 금리고, 기준금리고, 그 지급준비율이 조정이 되면서 이제 예대율이 컨트롤이 되는 거거든요. 예금을 낮추는 거는 예대율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의미 들죠. 2000년도랑 2008년도는 예대율을 낮추려고 제가 한다고 했었죠. 결국은 예대율을 낮추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대율이 금리를 낮추면 사실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예대율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 결국은 얘네들은 예대율이 좀 낮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예대율이 왜 낮아졌을까 합니다. 상식적으로 예금금리가 낮으면
돈이 이제 대출로 오히려 더 흘러가기 때문에 예대율은 올라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만약에 그렇게만 되면은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될 수가 없냐면 이제 여기는 이제 통화량과 통화 승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2000년도랑 2008년도는 이 통화 승수가 내려오고 있던 사이클이었어요. 보시면은 내려오고 있는 사이클이죠. 이때도 그렇고 2008년도도 그렇고 2000년도도 보시면은 이 통화 유통 속도나 이 통화 승수 자체가 내려가고 있는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도 이 M1, M2 증가율 팍팍 느시는 거 보시죠? M1 증가율 확 느시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 색깔 선 확 늘죠. 그렇게 돼도 속도가 줄어드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유통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인 거예요. 문제가.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총 통화량 자체도 상대적으로 GDP 대비해서 지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여기서는 지금 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경기가 침체되면서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돈을 풀 수 있을 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가정이 지금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돈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 2000년대 때는 당연히 지준이 아예 거의 없던 시절이었고 2008년도도 없던 시절이니까 돈을 팍 찍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QE를 토대로 팍 찍고. 근데 이제 지금 여전히 높거든요. 이 지준 대비 총자산, 연준 총자산 대비 GDP가 20%가 적당인데 이미 지금 27% 높은 수준이에요. 더 줄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돈을 더 찍을 수도 없고 통화 승수도 높은 상황에서 돈을 여기서 또 찍으면 인플레이션은 바로 발생할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답이 없냐면은 이 예대율이 다 차면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결국 자산이 올라가려면 아까 이거 보여드렸다시피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 자산들이 계속 올라가려면 누군가가 투자를 해줘야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그 투자가 자본시장에선 다 은행을 통해서 이 신용 창출이 되면서 돈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증시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신용 창출이 되면서 증시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요때 이제 잠깐 빠졌던 거는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빠졌던 거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올랐잖아요. 이제 그게 신용 창출의 역할이었던 건데 이제 그게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더 심각하긴 해요. 이게 보시면은 우리나라 예대율이 지금 이게 전 금융기관 다 합쳐서 예금을 보유한 88% 정도 됩니다. 거의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최상 수치고요. 안 좋은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예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복잡하게 얘기하면 좀 어렵지만은 한국은행 이제 총 자산이 다 외화 자산이거든요. 거의 값을 보시면 명확하겠지만 이게 다 외국 증권이 다 외화 자산이에요. 나머지도 외화 예치금해서 거의 다 그냥 달러입니다. 달러. 쉽게 말해서 그 달러가 QT가 되면서 줄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은행 자산도 줄고 있죠. 보시면은 그래서 예금이 증가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특례 보금자리며 대출들이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나갔죠. 우리나라 대출들이 쭉쭉쭉쭉 대출들이 나갔죠. 근데 예금은 늘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예대율이 다 찼어요. 이제 그러면 대출을 못 해주면 어떡하죠? 대출을 못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저번 금통위 때 이제 금중대 해가지고 구조 이제 한국은행이 은행에 지원을 해주는 게 결정이 됐죠. 사실. 그럼 또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 QE 할 때도 QE를 못 했는데 우리나라가 QE를 할 수 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제 QT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이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하고 지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DSR 단계적으로 적용을 한다.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대출이 받기가 어려워진다. 그럼 대출이 안 되면 누가 내 돈을 신규적으로 매수해 줄 수 있는가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중국에는 이제 M2 나누기 M1으로 직접적으로 설명이 되고요.
결국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M2가 그냥 투자된 돈, M1이 이제 투자될 수 있는 돈이라고 치면은 이 투자될 수 있는 돈이 거의 사라진 상태다. 과거에 이렇게 됐을 때 급락을 보였고요. 지금은 그거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계속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이제 중국이 여기서 해결을 하려면 M1을 늘리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M1을 늘리면 되는데 미국이 긴축을 하는데 M1을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긴축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하면 위안화가 박살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생각보다 쉽게 완화적인 것으로 돌아서긴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중국하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사실상. 금융 전쟁 중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사람들이 그냥 금리 인하를 무슨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데 금리 인하는 통화량을 증가시킬 때 위기 예대율에 대해서 높을 때 위기가 해결이 됩니다. 그냥 예대율 자체만 높고 통화량을 늘리지 못할 때는 금리 인하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냐면은 예대율이 더 높아지게 될 테니까요. 이제 예금이 주고 대출로 가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은 방법이 없다.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고 통화량을 늘릴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계속 증시 쪽을 안 좋게 보는 거죠. 지급준비 같은 경우에 이제 전주 대비해서 살펴보면 한 2,359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요건 좀 요인을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금리가 단기 금리가 좀 튀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급준비금은 좀 많이 튀어서 이게 좀 미국 쪽 증시를 잠깐 좀 지지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TGA 같은 경우 한 109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RRP 같은 경우에는 일단 448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준 순유동성은 한 57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요. 자산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정도 증가가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 RRP도 점점 사라지고 있죠. 이제 그게 결국 완충작용되고 있는 자금이 줄어들 거란 얘기입니다. 이제 결국 그러다 보면은 단기 금융시장이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금리가 막 튈 때 연준이 장기 국채를 단기 국채로 다 발행하는 걸 돌렸거든요. 그 단기 국채를 받아준 게 다 RRP 자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감소가 됐는데 이게 다 감소가 되면 그 다음에 단기 자금은 누가 받아주죠? 받아줄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근데도 이제 갈 길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제 GDP 대비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긴 했어요. 요만큼 더 가면 되거든요. 이제 요 조정 기준금리랑 기준금리가 다 똑같아지면 사실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같아지는 그 기간 동안 제가 봤을 때 이제 증시가 문제가 생길 거고 그게 아마 한 1에서 2년 정도 기나긴 하락 기간이 저는 오고 나서 요게 매칭이 되고 그때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든 이제 하는 그런 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설명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네. 대부분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SCFI 홍해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BDI 쪽은 계속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결국 여기도 같이 좀 반등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근데 이제 BDI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큰 게 이제 중국 쪽 영향을 많이 받는데 중국 경제가 계속 좀 안 좋은 게 좀 BDI 쪽엔 좀 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이게 철광석이나 이제 그런 걸 운반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좀 그 부분 영향이 제일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증시 밸류에이션 살펴보면은 결국 페드 모델 보면은 제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기적인 추세로는 계속 올라가지면서 싸질 거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좀 비싼 영역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싸질 거라고 봅니다. 긴 시결로 봐도 그렇고 점점 올라가면서 싸질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점점 올라가면서 싸지는 밸류에이션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랑 같이 되어 있는 걸 봐도 점점 올라가면서 여기도 싸질 것이다. 이 페드 모델로 봐도 그렇고 점점 올라가면서 증시는 싸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요 트레일링 퍼고요. 트레일링 PBR을 보더라도 결국에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너무 좀 비싼 상황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거의 다 본 것 같고, 이제 지표들 살펴보면은 이제 국고 10년하고, 그러니까 국고 3년, 10년,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 점점 이제 계속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긴 해요. 여전히. 근데 이제 조금씩 좀 다시 반등하는 그런 추세가 보여지고 있고, 달러 같은 경우는 완전 롱 추세고요. WTI는 그냥 중립적인 수준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까지는 롱 추세고, 나머지는 이제 다 좀 쇼 추세에 더 가깝다. WT 제외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그냥 추세의 힘을 이제 나타내면은, 일단 국고 3년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쇼 추세는 아니고 롱 추세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 이제 보여줍니다. 국고 10년도 롱 추세가 조금 약해지고, 여긴 조금 쇼 추세가 시작되고 있는 그 정도 단계. 이제 미국채 10년도 롱 추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 여기도 쇼 추세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 정도 단계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 확연한 롱 추세 상방이다라고 보여지고, 금선물은 롱 추세는 많이 약해졌고, 여기 이제 쇼 추세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 보여주고, WTI는 그냥 중립적인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롱 추세 완전히 없고요. 이제 쇼 추세가 70까지 올라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롱 추세 꺾이고 쇼 추세가 올라가고 있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롱 추세 자체는 강해 보인다. 쇼 추세는 없고,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 이제 볼린저 밴드로 살펴보면은 여기도 슬슬 올라가면서 조금 더 반등하는 모습을 저는 나타내지 않을까 싶고요. 10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설명을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채 10년도, 미국채 10년도 마찬가지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또 올랐으니까 요즘에 한 번 정도는 또 하회할 만도 한데, 일단 아직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롱 추세로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200일이 아직도 올라오지 않은 것도 있고요. 70 넘어서까지는 한번 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에 요것도 올라가다가 또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건 조금 더 하락 추세에 가깝지 않나, 금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하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추세 자체가 여긴 좀 중립적이죠. 사실 여긴 좀 애매한 추세라고 보여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하방 추세입니다. 추세 자체는 하방이고, 못해도 여기 RSI 거의 30 근처까지는 좀 가서 그만큼까지는 좀 더 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전히 계속 좀 롱 추세긴 하지만, 다시 여기 이제 빨간색 볼린저를 하회하면, 여기도 그렇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이제 하방 추세가 시작되지 않을까. 근데 RSI도 넘기도 했고 거의 다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들 살펴보면은 확연하게 이제 점점 좀 약해져 가는 게 보여집니다. 이제 아직까지 미국 쪽은 조금 더 롱 추세에 가깝지만은 쇼 추세도 나스닥은 조금 더 점수가 높아지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국내 쪽 같은 경우에 이제는 다 쇼 추세가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주봉까지도 쇼 추세로 더 돌아섰다라고 보여지고요. 120분봉 추세선 같은 건 너무 좀 빠르니까 생략하고, 일봉 추세만 보면은 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롱 추세가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나스닥은 그런 모습이고, 이제 130 기준선으로 봤을 때 여기는 이제 조금 롱 추세, S&P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 정도 추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이 확 점수가 80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숏이 한 60까지 점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제 130 기준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일봉으로만 살펴봤을 때, 일봉 그냥 데이터로만 살펴봤을 때는 이 정도입니다. 아이고, 네. 그냥 중립적인 수준이에요. 점점 아직까지 미국 쪽은, 근데 이제 국내 쪽은 확실히 다 쇼 추세가 압도적으로 돌아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물 쪽 미국 120분봉 같은 경우에 나스닥 여전히 하방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넘었다가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RSI 거의 30 밑으로까지 빠지면서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선물 나스닥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넘었다가 내려오면서 추세적인 하락이 결국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직까지 이제 ATR이든 빅스든 변동성이 커지진 않았지만 결국 하락을 하면서 쭉쭉쭉쭉 높아지지 않을까. 이게 역축이거든요. 그래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S&P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봉 같은 경우에도 결국 여기 넘었다가 쭉쭉쭉쭉 내려오고 결국 내려오다가 올라갔다가 넘지 못하고 하락하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제 S&P 쪽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넘었다가 내려오고 있는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120분봉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 벌어져 있죠. 근데 그래서 여기가 고점이냐, 그러니까 바닥이냐라고 하기에는 200일까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뭐 아주 초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어도 아직까지 주 추세가 한번 꺾였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200일까지 가기 전까지는 아주 단기적인 하락은 뭐 끝났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도 아직 일봉 추세가 하락이 끝나 보이진 않는다. 여기에 벌어지어서 있을 때까지 쭉쭉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다만 이제 기준선 이탈도로 봤을 땐 좀 많이 하락한 것도 사실이다. 갑자기 이제 낙폭이 확 빠지긴 했죠. 뭐 근데 또 그렇다고 변동성이 또 아주 커진 건 아니고 ATR은 조금 커지긴 했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사실 진성 바닥으로 가려면 조금 더 남아 보이긴 한다. 그렇게 보이고 특히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이제 하락하려면 더 남았다라고는 보여지고 기준선 이탈돈도 여기도 아직은 좀 더 남아 보이고 ATR 같은 경우도 여기는 아직 크게 벌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더 나올 수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여기도 넘었다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차트로 살펴보면은 결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매번 얘기를 드렸지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뭐 상세한 설명 생략하고요. 여기 이제 ABC로 해서 큰 A로 빠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B파가 이제 A, B, 그 다음에 1, 2, 3, 4, 5로 해서 B가 끝이 나고 지금 이제 C의 1을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지고요. 볼린저가 이제 쭉쭉쭉쭉 벌어졌다가 모였다가 다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200일 이런 거 다 깨지면서 사실 추세의 모든 게 다 깨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하락이 한 여기까지 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 200, 322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한번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차 떨어질 때가 완전 이제 지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미 뭐 추세는 완전히 꺾였다라고 봅니다. 모든 추세선은 오늘 다 꺾여 버렸다라고 보여지고요. 주병으로 봤을 때도 보시면 이 130일 기준선을 저항을 받고 결국 확실하게 넘지 못하고 좀 추세적인 하락을 하면서 오늘 모든 추세선을 다 구름대를 제외하고 깨져버리는 후행스팬까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3주봉으로도 여기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50일 이동평균선을 넘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 결국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저는 하락하리라 봅니다. 이만큼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뭐 여기서 반등을 하든 뭐 여기까지 빠져서 반등을 하든 어찌 됐던 간에 다시 빠질 거라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코스닥 150도 뭐 똑같습니다. 뭐 결국 추세 다 깨져 버렸고요. 구름대만 남아 있는 상황. 여기는 이제 일봉상 130일 기준선을 넘지 못했고요. 주봉으로 봐도 여기는 이제 기준선을 넘지 못하고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딱 걸렸죠. 그리고 후행스팬도 26일 후행스팬까지 왔으니까 다음이 이제 넘어가면 기준선이 쿵 빠지겠죠. 이제 같이 이제 추세적인 하락이 그려진다. 이렇게 이런 하락이 저는 나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다 보여주고요. 다우도 말씀드렸다시피 볼린저가 너무 모여 있어요. 이게 볼린저가 모이면 결국은 발산을 하거든요. 수렴 발산. 지금 발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단계까지 왔다.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올라오면서 기준선이 쭉쭉 높아지고 있잖아요. 전환선은 내려오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게 올라오다 보면은 후행스팬하고 전환선이랑 역전이 되고 후행스팬 여기 오다가 역전이 되고 주가가 빠지면서 다 역전이 되면서 모든 추세가 여기도 다 꺾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똑같이 좋지 않은 모양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린저도 50일, 200일 변동성을 이제 넘어가 있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안 좋은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계속해서 안 좋은 모양새 나타나리라 생각을 하고요. 뭐 장기적인 추세로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결국 3주봉으로 봤을 때 아주 큰 사이클 하나가 이제 끝나간다라고 보여집니다. 2009년부터 새로운 신용 사이클이었었죠. 2008년 이후에 1, 2, 3, 여기가 4 트라이앵글로 4, 5로 해서 한 사이클이 끝이 나고 1파가 여기까지가 A파, 여기까지가 이제 B파, 그 다음에 이제 큰 C가 내려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큰 거대한 큰 3파의 상승이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한번 이제 크게 빠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빠졌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살펴봤을 때 뭐 자세히 보면은 이제 모양새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이게 A가 5로 이루어지는 파동이 나왔던 거고요. 이제 1, 2, 3, 4, 5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요게 이제 A 나오고 B 나오고 1, 2, 3, 4, 5로 해서 C가 나오면서 이게 A, B, C 해서 이게 큰 B가 나오고 이제 큰 C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코인도 뭐 특별히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똑같이 그냥 여기가 A고 B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기가 똑같이 이제 A고, 그 다음에 이게 A, B, C 올라갔고 이게 B가 되죠. 그러면 이제 A, B, C로 돼서 그 다음 여기 하락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을 뭐 급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결과론적으로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S&P 안에 있는 내재 변동 빅스는 좀 왔다 갔다 아직까지는 높아지지 않지만 결국은 접어서 오늘 내일 곧이라고 보거든요. 미국도 이렇게 볼린저 이렇게 모인 거 보면은 곧입니다. 이제 곧 뭐 이번 주 안에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했는데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지고, 뭐 니케이도 저는 뭐 오늘 고점일 확률이 높지 않나, 요 정도 되면 이제 RSI도 그렇고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슬슬 요게 고점일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 이제 1분 같은 여기가 고점인 게 과거 고점이 훨씬 높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ABC로 봐야 될지 이제 그게 애매하긴 한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여기도 좀 추세적인 하락은 최소한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고, 유로스톡스는 마찬가지로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잘 한번 보였다가 이제 오늘로 지지선은 일단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생 뭐 지옥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중국 쪽은 저는 건드리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도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건드리지 마시는 거를 중국 쪽은 추천을 드립니다. 뭐 달러 인덱스는 이제 드디어 200일 2편까지 왔는데 일단 130일 기준선 같은 경우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뭐 여기 구름대를 넘냐 마냐 뭐 테스트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일단 뭐 추세 자체가 확실히 후행스팬도 돌파가 될 것 같고 상승으로 돌아선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달러 원도 이제 추세적인 상승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WTI는 지금은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후행스팬 돌파가 됐고요. 좀 추세는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선물 같은 경우에도 애매해요. 여기는 사실 여기서 그래서 요 후행스팬이 이제 호전이 되냐 마냐가 좀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오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도 기준선 돌파되느냐 마느냐, 후행스팬 돌파가 되면서 일단 그게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 미국채도 여기 기준선을 좀 넘어가 있기 때문에 후행스팬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리를 인하된다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는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는 게 문제예요. 결국은 다음에 누군가가 내 자산을 사줄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냥 경기 침체 때 금리 인하하니까 다 괜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도 그냥 금리 인하하면 다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랑
갓 케이스는 돈을 찍을 수 있었던 케이스고, 여기서는 이제 돈을 찍을 수가 없는 케이스여서 돈을 찍지 않은 채 금리를 인하하기만 하면은 예대율만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까지 위험해져서 그럴 수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파동도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시파가 오고 있다. 이제 결국. 그래서 주추세소 사실 뭐 이제 국내 쪽은 다 이미 꺾여버린 상황이고요. 뭐 명확하게 미국 쪽만 꺾이면 되는 상황이어서 좀 조심을 계속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으면서 이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